내 남편은 파티에서 나를 가사 도우미로 자신의 내연녀를 미래의 아내로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은 제가 바로 그 회사의 주인이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죠. 저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둘에게 굴욕을 안겨주고 공개적으로 해고해버렸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채널이 더욱 발전하고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선보일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아침 햇살이 서울의 지평선 위로 소심하게 떠오르며 변두리의 소박한 벽돌 건물 동네를 따스한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흰 벽으로 된 작은 아파트 안에서는 갓 만든 오믈렛과 커피향이 부엌에서 풍겨나와 집안 구석구석을 거짓된 가정의 온기로 채웠다. 이미 색이 바랜 면 가운을 입은 이서연은 유리 세라믹 호브와 식탁 사이를 날렵하게 움직였다. 그녀의 숙련된 손은 오믈렛을 뒤집고 정확한 양의 소금을 치고 빵 2조각을 토스터에 넣었다. 지난 2년 동안 그녀의 동반자가 된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해냈다. 그것은 그녀의 아침 의식이었고 유일한 관객인 남편 강태준에게 바치는 음악 없는 춤이었다. 태준은 거의 박수를 보내지 않았다. 태준이 침실에서 나왔을 때 값비싼 향수 냄새가 서연의 부엌 향기를 즉시 압도했다. 그는 흠잡을 데 없이 다려진 남색 셔츠와 완벽하게 맞는 검은색 정장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의 가죽 구두는 거울처럼 빛났다. 그는 성공의 상징이었고 민이라는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하는 마케팅 매니저였다. 그는 식탁을 힐끗 쳐다보며 오믈렛을 보고 약간 눈살을 찌푸렸다. 또 오믈렛이야. 그의 목소리는 중립적이었고 질문이라기보다는 단언에 가까웠다. 고맙다는 말도 좋은 아침이라는 미소도 없었다. 서연은 그저 옅은 미소를 지었을 뿐 마음의 상처를 보이지 않도록 훈련된 미소였다. 미안해요, 태준 씨. 당신이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어제는 맛있다고 했잖아요. 그녀는 태준이 가장 좋아하는 컵에 커피를 따르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태준은 가볍게 코웃음을 치며 의자를 당겨 앉았다. 맛있다고 해서 매일 먹고 싶다는 뜻은 아니야, 서연. 가끔은 아보카도와 훈제 연어를 곁들인 토스트나 비싼 브랜드의 시리얼처럼 좀 더 고급스러운 아침 식사를 준비해. 사무실 사람들이 뭘 먹는지 알잖아. 이건 나를 가난뱅이처럼 보이게 해. 그는 마치 힘든 일을 하는 것처럼 게으른 몸짓으로 오믈렛 한 조각을 집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태준의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따뜻한 차를 마셨다. 매일 아침이 그랬다. 태준은 지위와 이미지의 화려한 세계, 서연은 그 아파트 안에서 스스로 만든 강요된 단순함의 세계에 살았다. 태준은 자기 앞에 앉아있는 촌스럽다고 부르는 그 여자가 전화 한 통으로 제빵 공장과 밀농장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가 승진을 위해 죽도록 일하는 민그룹이 그가 지금 경멸하는 아침 식사를 만든 여자의 소유라는 사실을 몰랐다. 고인이 된 이민준 회장의 유일한 상속녀인 이서연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왕관을 포기했다. 그녀는 지쳤다. 걸어다니는 돈다발처럼 여기는 세상에 지쳤다. 과거의 쓰라린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화상처럼 깊이 새겨져 있었다. 태준을 만나기 몇 년 전 그녀는 지훈이라는 남자와 사귀었다. 지훈은 빙산을 녹일 수 있을 만큼 달콤한 말을 하는 매력적인 남자였다. 그는 서연을 사랑했다. 아니, 서연의 은행 계좌를 사랑했다. 그는 생일 선물로 최신 스포츠카를, 사랑의 증표로 명품 시계를 서슴없이 요구했다. 당시 순진하고 진정한 애정을 갈망했던 서연은 그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절정은 지훈이 그녀에게 청혼했을 때였다. 서연은 마침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찾았다고 느끼며 행복해했다. 그들은 성대한 결혼식을 계획했다. 그러나 결혼식 일주일 전 서연은 우연히 지훈이 친구와 통화하는 것을 엿들었다. 당연히 결혼해야지. 공식적으로 남편이 되면 민 씨 재산의 절반은 내 것이야. 그 후에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즐길 수 있어. 그녀처럼 지루한 여자는 재산을 빨아먹는 데나 쓸모가 있지. 서연의 세상은 무너졌다. 그녀는 즉시 결혼을 취소하고 지훈을 삶에서 내쫓았으며 숨기로 결심했다. 흑심을 품고 접근하는 남자들에게 진저리가 났다. 그녀는 이서연이 아니라 그냥 서연이 되고 싶었다.
그렇게 그녀의 위장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서울 중심부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강북의 서민 동네에 아파트를 샀다. 자신의 외모를 바꾸고 모든 명품 옷과 보석을 비밀 옷장에 보관했다. 동네의 작은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평범한 사람처럼 살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태준을 만났다. 당시 태준은 책을 찾으러 들른 평범한 마케팅 직원이었다. 그는 야심차고 열정이 넘쳤으며 꿈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눈은 빛났다. 그는 서연이 누구인지 몰랐다. 그저 평범한 서점 직원으로만 보았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와 밝은 미래를 약속하며 구애했다. 서연에게 이것은 신선한 공기처럼 느껴졌다. 태준은 상속녀 이서연이 아닌 평범한 여자 서연을 사랑했다.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태준이 청혼했을 때 서연은 큰 희망을 품고 받아들였다. 그녀는 위장을 계속하기로 결심했다. 태준의 사랑이 진정으로 진실한지 확인하고 싶었다. 언젠가 적절한 때에 태준이 민이라는 성 없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확신이 들 때 자신이 누구인지 말할 생각이었다. 결혼하기 전에 딱 한 가지를 부탁했다. 태준이 직장을 옮겼으면 했다. 태준이 우연히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될 가능성을 없애고 싶었다. 하지만 태준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민그룹에 내 자리를 잡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서연, 거기는 모두의 꿈의 직장이야. 포기할 수 없어. 서연은 고집스럽게 보여 의심을 사기 싫어서 결국 양보했다. 그저 중간급 관리자인 태준이 고위 경영진이나 회사 소유주를 만날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었다. 결혼 2년 후 서연의 희망은 서서히 사라져갔다. 태준은 과장으로 승진했지만 서연에 대한 태도는 더 나빠졌다. 직급이 높아질수록 그는 서연을 부담스러워했다. 화려한 직장 동료들 앞에서 그녀를 아내로 인정하기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 회의 핑계를 대며 밤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았고 그의 셔츠에는 다른 여자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다. 그는 점점 더 계산적으로 변했고 과장 월급이 충분하고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빠듯하게 주었다. 그는 서연이 매달 개인 계좌에서 집안 계좌로 거액의 돈을 몰래 이체하여 부엌 살림을 꾸리고 공과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나 갈게. 태준의 목소리가 서연의 생각의 흐름을 끊었다. 그는 이미 문가에 서서 넥타이를 매만지고 있었다. 돌아보지 않았다. 이마나 뺨에 키스도 없었다. 따뜻한 포옹도 없었다. 그저 나간다는 짤막한 통보뿐이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운전 조심해요, 태준 씨. 태준의 차 소리가 멀어진 후 아파트에는 다시 침묵이 감돌았다. 서연은 4분의 1만 남은 태준의 오믈렛 접시를 바라보았다. 그 남은 음식은 마치 그들의 결혼 생활의 상징처럼 보였다. 결코 진정으로 감사받지 못한 재물. 접시를 부엌으로 가져가자 눈이 따끔거렸다.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서연은 자신의 인내심의 한계가 이제 실처럼 가늘어졌다고 느꼈다. 부엌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낡은 가운을 입고 지친 얼굴을 한 여자. 이건 그녀가 아니었다. 이건 그녀가 만든 캐릭터였고 너무나 완벽하게 연기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거의 잊어버릴 뻔한 역할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가면에는 첫 번째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 언제까지 이 위장극을 계속해야 할까? 언제까지 자기 집에서 그림자로 살아야 할까? 남편이 섬기는 회사의 태양이 바로 자신인데 일주일이 똑같은 일상으로 흘러갔다. 조용한 아침, 비판받는 아침 식사, 그리고 외로운 밤. 서연은 로봇처럼 하루하루를 살았다. 마음이 무감각해졌다. 한때 그녀의 마음속에서 피어났던 희망은 이제 시들어 실망의 먼지로 변했다. 그녀는 태준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쓰라린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녀가 결혼한 남자는 개구리로 변장한 왕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심지어 아내의 등을 밟고 왕자가 되기를 꿈꾸는 개구리였다. 어느 날 밤 태준이 평소보다 일찍 집에 왔다. 그의 얼굴은 환했고 너무나 드문 광경이라 서연은 약간 놀랐다. 심지어 유명한 빵집에서 사온 서연이 가장 좋아하는 호두과자 상자도 들고 있었다. 서연은 한 줄기 희망을 품었다. 오늘은 다를까? 태준이 마침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까? 무슨 일이에요, 태준 씨?
이렇게 기분 좋은 모습은 드문데 서연이 그의 서류 가방을 받으며 인사했다. 태주는 귀에 걸릴 듯이 환하게 웃었다. 서연이 몇 달 동안 보지 못했던 미소였다. 좋은 소식이 있어. 나 부장으로 승진해. 그리고 기념으로 이번 주말에 회사에서 대규모 연례 파티를 열 거야. 모든 고위직들이 다 올 거야. 내가 빛날 기회야. 그가 흥분해서 외쳤다. 서연의 마음이 가라앉았다. 그래서였구나. 그녀가 보고 싶어서도 아니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도 아니었다. 모두 자신의 야망 때문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최선의 미소를 지었다. 와, 축하해요. 태준 씨. 정말 기뻐요. 태준은 계속해서 서류 가방에서 황금색 봉투를 꺼냈다. 당신도 같이 갔으면 좋겠어. 그가 서연에게 초대장을 건넸다. 잠시 서연은 어안이 벙벙했다. 태준이 중요한 회사 행사에 그녀를 초대한 것은 처음이었다. 지금까지 태준은 항상 혼자 가기 위해 100가지 핑계를 댔었다. 행사는 지루해. 당신은 분명히 안 좋아할 거야. 임원들만 가는 거야. 서연의 마음속에 희미한 희망이 다시 불타올랐다. 이것이 좋은 징조일까? 태준이 마침내 그녀를 아내로 소개하고 그의 직장 세계 앞에서 인정할 준비가 된 것일까? 그녀는 초대장을 열었다. 두껍고 고급스러운 종이에 금색 잉크로 인쇄되어 있었다. 민그룹 연례 축하 파티. 장소.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홀. 서연의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었다. 그녀는 자기 회사의 파티에 직원 중 한 명의 손님으로 참석하게 될 것이었다. 아이러니가 너무나 썼다. 물론 가고 싶어요. 태준 씨.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서연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태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약간 사라지고 심각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는 소파에 앉으며 서연에게도 앉으라고 손짓했다. 우리가 얘기해야 할 게 몇 가지 있어. 몇 가지 조건. 그의 말투는 서연의 속을 뒤집어 놓았다. 조건이요? 서연이 이해하지 못하고 되물었다. 그래, 조건. 태준이 단언했다. 잘 들어, 서연. 이 파티에 오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이사, 투자자, 중요한 사람들이야. 외모가 그들에게는 전부야. 사소한 실수 하나가 내 이미지를 망치는 걸 원하지 않아. 서연은 마른 침을 삼켰다.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다. 첫째, 당신 옷. 태준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값싼 상품을 평가하는 것 같았다. 가장 단순한 드레스를 입어. 어두운 색으로. 검은색이나 짙은 갈색. 문에 있는 거나 화려한 색은 안 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보석은 아무것도 하지 마. 목걸이도, 귀걸이도, 팔찌도. 그냥 평소 차던 시계만. 서연은 옷장에 걸린 단순한 드레스들을 바라보았다. 1년 전에 시장에서 2만 원도 안 주고 산 드레스들이었다. 그녀는 비밀 옷장에 숨겨진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의 드레스 컬렉션을 생각했다. 그 드레스들의 가격은 차 한 대를 살 수 있었다. 또한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로 가득 찬 보석함도 생각했다. 태준의 요구는 뺨을 맞는 것 같았다. 둘째, 태준은 서연의 표정 변화에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거기서는 말을 많이 하지 마. 그냥 미소만 지어. 누가 뭘 물어보면 최소한으로만 대답해. 아무하고도, 특히 내 상사들과는 대화를 시작하려고 하지 마. 당신은 그들의 세계를 이해 못해. 너 자신과 나를 창피하게 만들 뿐이야. 태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연의 마음에 밝히는 바늘 같았다. 그는 그녀를 파트너로 초대한 것이 아니라 너무 빛나서는 안 되는 조용한 장식품으로 초대한 것이었다. 그리고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해. 태준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거기서 내 아내처럼 행동하지 마. 평범하게 행동해. 나한테서 거리를 둬. 나는 인맥 쌓고 중요한 사람들과 이야기하느라 바쁠 거야. 네가 내 옆에 붙어서 귀찮게 하는 거 원하지 않아. 그냥 우연히 온 먼 친척처럼 행동해. 알겠어? 서연이 느꼈던 모든 희망이 태준의 잔인함이라는 차가운 물에 완전히 꺼져버렸다. 이것이 그의 목적이었다. 그는 단지 형식적으로 그녀를 초대했거나 아니면 직원들이 파트너를 데려와야 한다는 불문율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녀의 지위는 강등되고
그녀의 존재는 위장될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내가 아니라 단지 먼 친척일 뿐이었다. 이 굴욕은 여자로서, 아내로서의 자존심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모욕적이었다. 서연은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목이 메어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온 힘을 다해 참았다. 태준에게 우는 모습을 보여 만족감을 주지 않을 것이었다. 서연이 순종하는 것을 보고 태준은 만족스럽게 웃었다. 이해해서 다행이야. 이것도 우리 미래를 위한 거야. 서연, 내가 성공하면 당신도 기뻐할 거잖아. 그렇지. 그는 그녀의 어깨를 거만하게 두드렸다. 그리고 일어나서 침실로 들어갔다. 서연은 거실에 멍하니 남겨졌고 손 안에 황금색 초대장은 타는 듯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미 깊이 잠든 태준 옆에 누워 조롱처럼 들리는 그의 부드러운 코골이 소리를 들었다. 자신이 너무 바보 같다고 느꼈다. 희망을 품었던 것도 계속 버티려고 했던 것도 바보 같았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책장 뒤에 숨겨진 서재로 천천히 걸어갔다. 노트북을 열고 영상 통화를 걸었다. 화면에는 지혜롭고 권위 있는 나이든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다. 민그룹의 전무이사인 김 비서실장이었다. 그는 그녀 아버지의 신복이었고 회사에서 서연의 진짜 정체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아가씨,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김 실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서연은 파티 초대, 태준이 내건 조건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김 실장은 주에 깊게 들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다. 어떻게 감히, 아가씨, 이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런 굴욕을 참으실 필요 없습니다. 취소하세요. 가지 마세요. 제가 그에게 교훈을 주겠습니다. 김 실장이 분노하며 말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은 다른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더 이상 슬픔의 빛이 아니었다. 결의의 빛이었다. 아니요, 김 실장님, 갈 거예요. 하지만 아가씨, 가야 해요. 서연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끊었다. 제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요. 그가 나를 어디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지 알아야겠어요. 이 위장극에 지쳤어요. 실장님. 어쩌면 이 파티가 우리 둘의 마지막 무대가 될지도 몰라요. 김 실장은 침묵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돌아가신 서연의 아버지가 가졌던 것과 같은 눈빛을 보았다. 굴복하지 않을 지도자의 눈빛이었다. 알겠습니다. 아가씨,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모든 것을 준비해 주세요. 실장님. 무대를 준비해 주세요. 이번 주말 신라 호텔 다이너스티 홀에서 큰 쇼가 열릴 것 같으니까요. 여왕이 마침내 왕관을 되찾는 쇼가 될 겁니다. 서연은 자신에게 더 가깝게 속삭였다. 노트북을 닫았을 때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차가운 공허함과 불타는 복수의 약속만이 있었다. 파티는 태준의 영광의 밤이 아니라 그의 파멸의 밤이 될 것이었고 서연이 그 감독이 될 것이었다. 파티가 열리는 밤 공기는 무겁고 숨막힐 듯했다. 서연은 침실의 큰 거울 앞에 서서 텅 빈 눈으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무릎 바로 아래까지 내려오는 일자 라인의 긴 소매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옷장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싼 드레스였다. 1년 전 시장에서 산 것이었다. 천은 약간 거칠었고 바느질은 그다지 완벽하지 않았지만 태준이 제시한 모든 기준을 충족했다. 단순하고 어둡고 눈에 띄지 않았다. 그녀는 백지였고 군중 속에 섞일 준비가 된 그림자였. 길고 검은 머리는 깔끔하게 하나로 묶었다. 얼굴은 립밤 약간을 제외하고는 화장기 없이 깨끗했다. 보석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 손목은 휑했고 길고 텅 빈 목. 귀는 귀걸이로 장식되지 않았다. 거울 속의 모습은 낯선 사람이었다. 유명 디자이너의 비싼 정장을 입고 회의를 주재하던 이서연이 아니었다. 서점의 밝은 서연도 아니었다. 그 모습은 태준의 욕망의 화신이었다. 정체성도 빛도 목소리도 없는 여자. 부모님과 함께 참석했던 갈라의 밤이 생각났다. 어머니는 화려한 실크 드레스를 고르는 것을 도와주셨고 다이아몬드 장식으로 머리를 꾸미고 가문의 유산인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셨다. 너는 민씨 가문의 딸이야.
얘야. 고개를 들어. 네 마음의 아름다움이 미소에 반영되도록 세상에 보여줘.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걸을 것이었다. 자신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산산조각 난 마음도 숨긴 채 준비됐어. 문가에서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이미 값비싼 검은색 정장을 입고 매우 잘생기고 힘있어 보였다. 그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작은 고갯짓으로 만족감을 표시했다. 서연의 모습은 완벽했다. 누구의 관심도 끌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좋아, 가자. 늦지 않게 호텔까지 가는 길은 단두대로 가는 길 같았다. 태주는 운전에 집중했고 가끔 휴대폰 화면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서연은 그가 캐서린과 문자를 주고받으며 승리의 밤을 계획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반면 서연은 창밖만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이 그녀를 지켜보는 수천 개의 눈처럼 깜박였다. 곧 펼쳐질 드라마의 조용한 증인들, 긴장되거나 두렵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그녀가 느낀 것은 차가운 평온함이었다. 마치 심장이 얼어붙어 더 이상 고통을 느낄 수 없는 것 같았다. 오늘 밤은 그녀에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그녀의 자유의 시작. 5성급 호텔은 위풍당당하게 솟아있었다. 로비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사방에서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태주는 발레 파킹 직원에게 차키를 건네고 서연을 기다리지 않고 앞서 걸어갔다. 서연은 명령받은 대로 몇 걸음 거리를 두고 뒤따랐다. 몇몇 사람들이 곁눈질로 그녀를 쳐다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모습이 주위의 호화로움과 대조되는 것을 보고 호기심 어린 시선은 금세 경멸로 바뀌었다. 메인 연회장은 정말 인상적이었다.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천장에 매달려 방 전체에 황금빛을 비추었다. 원형 테이블에는 흠잡을 데 없는 흰색 식탁보가 깔려 있었고 신선한 백합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무대 한쪽 구석에 있는 밴드의 재즈 음악은 분위기에 우아함을 더했다. 수백 명의 사람들, 민그룹의 고위직들과 최고의 직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 간접적으로 서연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 그들의 운명이 그녀의 손에 달려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들 가운데 그녀는 이름 없는 여자일 뿐이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태주는 즉시 서연을 돌아보았다. 알았어. 음식 있는 곳 근처에서 기다려. 그는 뷔페 테이블 근처에 약간 어두운 구석을 가리키며 말했다. 거기서 움직이지 마. 마실 거나 먹을 거 있으면 먹고. 내가 말한 거 다 기억해.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그렇게 말하고는 뒤돌아서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그녀를 혼자 남겨두고 서연은 심호흡을 했다. 쇼는 시작되었다. 그녀는 태준이 가리킨 구석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들고 큰 기둥 옆에 서서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피난처로 삼았다. 그 위치에서 그녀는 거의 방 전체를 볼 수 있었다. 마치 무대 뒤에서 배우들을 관찰하는 감독 같았다. 그녀의 시선은 태준에게 고정되었다. 그녀의 남편은 물을 만난 물고기 같았다. 그는 한 그룹에서 다른 그룹으로 재빨리 움직이며 환한 미소로 인사하고 거짓된 웃음으로 웃고 과장된 존경심으로 이사들의 손을 잡았다. 그는 완벽한 카멜레온이었다. 사회적 환경에 따라 피부색을 바꿀 수 있는. 그리고 나서 서연은 그녀를 보았다. 캐서린. 그 여자는 몸에 완벽하게 맞는 불타는 듯한 빨간 드레스를 입고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머리는 세련된 올림머리를 하고 있었고 입술은 드레스와 어울리는 빨간 립스틱으로 칠해져 있었다. 그녀는 완전한 자신감을 가지고 걸으며 마치 밤의 여왕인 것처럼 모두에게 인사했다. 곧 태준과 캐서린은 만났다. 말은 필요 없었다. 미소, 눈빛. 그리고 태준은 소유욕 넘치게 캐서린의 허리를 감쌌다. 그들은 너무나 잘 어울렸고 너무나 완벽했다. 세상을 정복할 준비가 된 야심 찬 커플. 서연은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심장이 쥐어짜이는 것 같았다. 태준이 그녀의 귀에 무언가 속삭이자 여자가 요염하게 웃는 것을 보았다. 태준이 그녀에게 샴페인 한 잔을 따라주는 동안 자신은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았다. 태준의 동료들이
그의 등을 두드리며 감탄하며 캐서린을 쳐다보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이상적인 커플이었다. 서연은 구석에 숨겨야 할 더러운 비밀이었다. 음식을 가져가던 몇몇 주니어 직원들이 연민의 눈으로 서연을 쳐다보았다. 아마도 그녀를 휴식 중인 케이터링 직원이나 하급 직원의 먼 친척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서연은 그저 옅은 미소를 지었을 뿐 눈에는 미소가 없었다. 오늘 밤 그녀는 그들의 연민이 필요 없었다. 끝내야 할 것을 끝낼 힘만 필요했다. 무대 근처에서 김 실장님이 여러 이사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잠시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김 실장님은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작은 고갯짓을 했다. 여기 있습니다. 아가씨, 함께합니다. 라는 말없는 메시지였다. 서연은 같은 방식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충성스러운 동맹의 힘은 충분했다. 그녀는 다시 태준과 캐서린에게 시선을 돌렸다. 이제 그들은 다른 부서의 부장과 웃고 있었다. 캐서린은 거만하게 무언가를 이야기했고 태준은 숭배하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이 결혼 2년 동안 한 번도 받지 못한 시선이었다. 그 순간 서연은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남은 희망은 없었다. 한때 태준을 위해 불붙이려 했던 사랑의 불은 완전히 꺼져 배신의 차가운 재만 남았다. 그녀는 오렌지 주스를 단숨에 마셨다. 빈잔은 그녀의 손에서 차갑게 느껴졌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만큼이나 차갑게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었다. 자신의 운명을 찾아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부드러운 재즈 음악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드라마의 배경음악이 되었다. 파티는 절정에 달했다. 모두 대화, 웃음,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에 몰두해 있었다. 태준은 세상의 왕이 된 기분이었다. 그는 자신의 부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작은 원의 중심에 있었다. 그 중에는 마케팅 차장인 박 이사도 있었다. 태준의 다음 목표인 자리의 주인이었다. 그의 옆에는 캐서린이 요염하게 매달려 지지하고 매력적인 파트너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었다. 태준은 박 이사의 농담에 큰 소리로 웃다가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를 보았다. 그 그림자가 서연이라는 것을 깨닫고 심장이 멎는 듯했다. 저 여자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구석에 가만히 있으라고 명령하지 않았나? 공포가 그를 덮쳤다. 서연이 무슨 미친 짓을 해서 모든 것을 망칠까봐 두려웠다. 서연은 조용히 걸었다. 그들에게 다가갈 생각은 없었다. 단지 빈잔을 가장 가까운 테이블에 놓고 물 한 잔을 마시고 싶었을 뿐이다. 목이 말랐다. 그러나 운명은 의도적으로 그녀를 폭풍의 눈으로 이끄는 것 같았다. 그들의 그룹 근처를 지나갈 때 눈썰미 좋은 박 이사가 그녀를 보았다. 태준 씨, 박 이사가 불렀다. 그의 굵은 목소리가 웃음을 끊었다. 이 수수한 여자는 누구지? 전에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다. 서연은 그들의 탐색적인 시선 아래 어색하게 멈춰섰다. 증오와 승리감에 찬 캐서린의 꿰뚫는 시선이 자신에게 밝혀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은 태준에게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그는 진실을 말할 수도 있었다. 제 아내입니다. 또는 우아하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다. 먼 친척입니다. 하지만 오만과 잔인함이 그의 마음을 독살했다. 그는 이것을 위협이 아니라 기회로 보았다. 자신이 얼마나 높이 올라왔는지, 옛 세계를 얼마나 뒤로 했는지 보여줄 기회, 동시에 서연을 가장 낮은 곳에서 굴욕을 줄 기회. 태준의 입술에 냉소적인 미소가 그려졌다. 그는 마치 역겨운 벌레를 보듯 경멸적으로 서연을 쳐다보았다. 아, 박 이사님. 그는 가볍고 무심한 어조로 말했다. 마치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쪽은 서연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모두가 기다리게 했다. 그런 다음 주위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희 집 가사도우미입니다. 아주 성실하죠.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주러 왔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재즈 음악이 갑자기 불협화음처럼 들렸다. 서연 주위의 공기는 희박해져 숨쉬기 어려웠다. 가사도우미. 그 단어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며 망치처럼 의식을 강타했다. 이것이 태준의 눈에 비친 그녀였다. 아내도 인생의 동반자도
심지어 먼 친척도 아니었다. 단지 가사도우미였다. 2년 동안의 모든 희생, 인내심, 진실한 사랑이 이 굴욕적인 단어로 축소되었다. 그룹의 몇몇은 불편하게 웃었다. 박 이사는 눈썹을 치켜떴다. 약간 놀란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반면 캐서린은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그녀의 미소는 너무나 넓고 만족스러웠다. 마치 인생 최대의 복권에 당첨된 것 같았다. 그녀는 너무나 노골적인 우월감으로 서연을 쳐다보며 자기 앞에 있는 여자의 고통의 매 순간을 즐겼다. 서연은 뼈까지 시린 차가움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이미 금이 간 그녀의 마음은 이제 산산조각이나 먼지가 되었다. 더 이상 구할 것도 싸울 것도 없었다. 이 굴욕이 충분하지 않은 듯 태주는 서연의 심장에 마지막 비수를 꽂기로 결심했다. 그는 캐서린을 더 가까이 끌어당겨 허리를 단단히 감싸고 뺨에 다정하게 키스했다. 사실 이사님, 이 기회를 빌어 제게 아주 특별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는 거짓된 사랑의 눈으로 캐서린을 바라보았다. 제 미래의 아내가 될 캐서린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폭발, 가사도움이라는 단어가 망치였다면 미래의 아내라는 문구는 서연의 감정의 잔해를 쓸어버린 원자폭탄이었다. 그는 그녀를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대체했고 태준이 만든 위장극의 무대인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든 것을 했다. 그는 마치 그녀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태준의 삶에서 그녀를 지워버렸다. 서연은 태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한때 진심으로 사랑했던 남자의 얼굴. 매일 밤 같은 침대에서 잠들었던 남자의 얼굴. 후회의 기미, 죄책감의 기미를 찾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가 찾은 것은 맹목적인 야망과 무서운 공허함뿐이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캐서린을 바라보았다. 자랑스럽게 남편을 빼앗아 지금은 승리자처럼 거만하게 웃고 있는 여자. 서연은 울지 않았다. 소리치지 않았다. 그들에게 그런 만족감을 주지 않을 것이었다. 대신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났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것, 심하게 다친 암사자가 이제 불타는 분노로 눈을 떴다. 고통은 힘으로, 굴욕은 연료로 변했다. 등을 곧게 펴고 고개를 든 채 서연은 태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만으로도 충분했다. 차갑고 꿰뚫는 약속으로 가득 찬 시선. 복수의 약속. 태준은 그 시선을 보고 잠시 겁을 먹었지만 곧 약하고 패배한 여자의 공허한 시선일 뿐이라고 여기며 무시했다. 한마디 말도 없이 서연은 뒤돌아서 그룹에서 멀어졌다. 그녀의 발걸음은 단호하고 규칙적이었다. 군중은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기운을 느끼고 길을 터주는 것 같았다. 그녀는 구석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화장실과 직원실로 이어지는 외로운 복도로 곧장 걸어갔다. 그녀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결정이었다. 첫 번째 걸음, 결혼 생활을 끝낸다. 두 번째 걸음, 고통을 끝낸다. 세 번째 걸음, 복수를 시작한다. 그 외로운 복도에서 그녀는 마침내 벽에 기댔다. 울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고 모든 고통이 자신에게서 흘러나오도록 내버려 두었다. 새로운 에너지, 분노의 에너지로 변했다. 그녀는 들고 있던 작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손은 떨리지 않았다. 단호한 손가락으로 그녀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에게 짧은 메시지를 썼다. 그녀의 메시지는 단 세 단어로 이루어져 있었다. 김 실장님에게 보낸 것이었다. 때가 됐습니다. 복도는 차갑고 조용했다. 연회장의 떠들썩함과 거짓된 온기와는 대조적이었다. 서연은 매끄러운 대리석 벽에 기댔다. 얇은 드레스 천을 통해 시원함이 느껴졌지만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불을 식힐 수는 없었다. 짧은 메시지가 전송되었다. 모든 것을 바꿀 세 단어. 때가 됐습니다. 전쟁 선포인 간단한 문장이었다. 잠시 그녀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몸이 심하게 떨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2년 동안 쌓아온 인내의 댐을 마침내 무너뜨린 감정의 파도 때문이었다. 태준의 굴욕은 그 댐을 무너뜨린 마지막 돌이었고 이제 홍수가 그녀의 영혼을 휩쓸고 있었다. 손바닥으로 입을 막고 마침내 목에서 터져나온 첫 번째 흐느낌을 억눌렀다. 눈물이 뜨겁고 고통에 가득 차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운명을 한탄하는 약한 여자의 울음이 아니었다. 애도의 울음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울었다. 진실한 사랑을 너무나 갈망하여 모든 나쁜 징조에 눈을 감을 의향이 있었던 순진한 서연을 위해. 그녀는 결혼 생활을 위해 울었다. 거짓과 야망이라는 모래 위에 세워진 것으로 드러난 아름다운 건축물. 그녀는 한때 달콤하다고 여겼고 지금은 독처럼 느껴지는 작은 추억들을 위해 울었다. 태준이 공원에서 손을 잡았을 때 처음으로 칭찬했던 것, 신 앞에서 신성한 서약을 맹세했던 것,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모든 것이 그녀가 단지 부수적인 소품이었던 거대한 대본의 일부였다. 태준이 연회장에서 한 모든 말이 극힌 레코드처럼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우리 집 가사도우미, 내 미래의 아내. 그 말들은 너무나 잔인하고 날카로워서 그녀의 존엄성의 잔해를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산산조각냈다. 태준은 그녀를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아내로서의 서연의 존재를 소멸시켰다. 그녀를 지워버렸다. 태준과 그의 세계의 눈에 서연은 더 이상 그림자, 보이지 않는 먼지일 뿐이었다. 그녀의 울음은 더욱 심해졌다. 몸이 차가운 바닥으로 천천히 미끄러졌다. 무릎을 껴안고 그 외로운 복도에서 마지막으로 무너지는 것을 허락했다. 모든 고통, 모든 실망, 모든 억눌린 분노가 그 눈물과 함께 나오도록 내버려 두었다. 다시 다른 것, 더 강한 것으로 채우기 전에 그 모든 독을 비워야 했다. 그녀는 돌아가신 아버지, 엄격했지만 비단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던 이민준 회장을 생각했다. 아버지는 한 번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서연아, 내 딸아, 오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야. 오는 것은 우리 영혼이 상처를 씻어내는 방법이야. 울음이 끝나면 이전보다 더 강하게 일어나. 네가 생존자임을 증명했으니까. 오늘 밤 그녀는 생존자였다. 인생 최대의 배신의 폭풍에서 살아남았다. 서서히 그녀의 울음이 잦아들었다. 눈물이 멈췄다. 남은 것은 뺨에 젖은 자국과 눈의 따끔거림 뿐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빛나는 대리석 바닥에 비친 흐릿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본 것은 더 이상 희생자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녀가 본 것은 분노였다. 순수하고 차갑고 매우 집중된 분노, 고통은 변했다. 뜨겁고 타는 듯한 액체에서 날카로운 얼음 덩어리로. 그녀는 더 이상 상냥하고 순종적인 서연이 아니었다. 그 여자는 연회장에서 죽었다. 자기 남편의 말에 살해당했다. 그녀의 죽음에서 부활한 것은 이서연이었다. 상속녀, 지도자, 너무 오랫동안 왕관을 숨겨온 여왕. 태주는 수수한 여자를 보고 싶어 했다. 그녀는 그에게 보여줄 것이었다. 수수해 보이는 여자를 얕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줄 것이었다. 그 수수함 뒤에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힘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손안의 휴대폰이 부드럽게 진동했다. 김 실장님의 답장이었다. 즉시 실행하겠습니다. 아가씨, 무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연은 메시지를 읽었고 옅고 차가운 미소가 입술에 그려졌다. 김 실장님은 결코 그녀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그녀는 일어섰다. 발이 바닥에 단단히 고정된 느낌이었다. 복도 끝에 있는 여자 화장실로 걸어갔다. 금색 액자가 있는 큰 거울 앞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을 바라보았다. 눈은 붓고 붉었지만 시선은 독수리처럼 날카로웠다. 수도꼭지를 틀고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다. 눈물의 잔해를 닦아냈다.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새로운 자신을 위한 세례처럼 느껴졌다. 머리를 묶고 있던 고무줄을 쳐다보았다. 단순한 포니테일, 자제의 상징. 빠른 움직임으로 그것을 벗었다. 그녀의 검고 굵고 긴 머리가 비단 커튼처럼 등 위로 아름답게 떨어졌다. 이것이 그녀였다. 이것이 그녀의 왕관이었다. 큰 반란처럼 보이는 작은 행동. 그녀의 값싼 검은 드레스는 이제 다르게 보였다. 더 이상 수치를 감싸는 천이 아니었다. 전쟁복이었다. 어두운 색은 그녀가 곧 켤 빛의 쇼에 완벽한 배경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기 위해 비싼 드레스나 반짝이는 보석이 필요 없었다. 그녀의 힘은 입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누구인지에 있었다. 심호흡을 했다. 폐에 새롭고 가능성으로 가득 찬 공기를 채웠다. 울음도 끝났고 애도도 끝났다.
이제 행동할 시간이었다. 드레스를 바로잡고 머리를 어깨 뒤로 넘기고 마지막으로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의 여자는 그녀를 마주보았다. 그녀의 눈은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끝내자. 거울 속의 여자가 소리 없이 속삭였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화장실을 떠나 옛 서연을 뒤로하고 경기장으로 돌아갔다. 서연이 어두운 복도를 나와 밝게 빛나는 연회장으로 다시 들어섰을 때 무언가 달라졌다. 그녀가 아니라 그녀를 둘러싼 분위기였다. 마치 방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여 이제 그녀에게 집중된 것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눈에 띄지 않으려고 고개를 약간 숙이고 걷지 않았다. 이제 그녀의 머리는 꼿꼿했고 턱은 약간 들렸으며 시선은 두려움 없이 군중을 뚫고 정면을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대리석 바닥 위에서 단호하고 리드미컬했다. 그녀의 단순한 신발이 내는 각각의 소리는 그녀만이 들을 수 있는 전쟁의 북소리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군중 사이를 비집고 다니지 않았다. 오히려 군중이 길을 터주기 위해 갈라지는 것 같았다. 이전에 대화에 바빴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말을 멈추고 돌아섰다. 단순한 검은 드레스를 입고 긴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가 부인할 수 없는 권위의 아우라를 풍기며 걷는 것을 보았다. 속삭임이 한 테이블에서 다른 테이블로 불길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저 여자 누구야? 전에 본 것 같은데 달라 보여. 저 눈빛 좀 봐. 보통 사람은 아니야. 이전에 그녀를 경멸적으로 쳐다보았던 사람들은 이제 호기심과 경외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관찰했다. 그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곧 큰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방 건너편에서 태준이 그녀를 보았다. 그는 박 이사의 칭찬에 웃고 있었고 캐서린의 손은 여전히 그의 팔을 다정하게 감싸고 있었다. 서연이 무대를 향해 똑바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자 태준의 웃음은 목구멍에서 멎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이번에는 기쁨이 아니라 불길한 예감 때문이었다. 저 여자가 뭐 하는 거지? 왜 모두가 그녀를 쳐다보는 거지? 저 여자 누구야? 가사도우미가 주목받고 싶어 하는 것 같네. 캐서린이 속삭였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 있었다. 조용히 해. 태준이 쉿소리를 냈다. 그의 눈은 서연에게서 떼지 못했다. 그는 서연이 걷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자세, 고개를 드는 방식, 가사도우미의 자세가 아니었다. 이곳이 자기 것인 사람의 자세였다. 차가운 공포가 그의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저 미친 여자가 뭘 하려는 거지? 서연은 시선과 속삭임을 무시하고 계속 걸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무대였다. 무대로 이어지는 작은 계단 근처에서 김 실장님이 이미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회사 전체에서 가장 존경받는 전무이사는 충성스러운 경호원처럼 꼿꼿이 서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아가씨의 명령대로. 김 실장님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존경심에 차 있었다. 고맙습니다, 김 실장님. 오늘 밤 실장님의 지지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르실 거예요. 서연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억눌린 감정으로 떨렸다. 그녀는 김 실장님의 손을 잡고 무대 계단을 올랐다. 무대 위에서는 사회자가 재미없는 농담으로 분위기를 띄우며 추첨 당첨자를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낯선 여자와 전무이사가 갑자기 무대로 올라오는 것을 보고 당황했다. 사회자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김 실장님이 이미 그의 옆에 서서 귀에 무언가 빠르게 속삭였다. 사회자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여러 번 뻣뻣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다음 떨리는 손으로 들고 있던 마이크를 서연에게 건네고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조용히 무대 뒤로 물러났다. 그 행동은 연회장의 어떤 손님도 놓치지 않았다. 이전에 시끄러웠던 분위기는 완전히 조용해졌다. 배경에서 들리던 재즈 음악은 김 실장님이 음향 기술자에게 신호를 보내자 갑자기 멈췄다. 이제 들리는 유일한 소리는 에어컨의 부드러운 윙윙거리는 소리뿐이었다. 수백 쌍의 눈이 단한 지점, 이제 무대 중앙에 혼자 서서 마이크를 들고 있는 검은 드레스를 입은 신비한 여자에게 고정되었다.
이전의 방 전체를 비추던 스포트라이트는 서서히 어두워져 서연에게 직접 초점을 맞춘 단 하나의 밝은 빛만 남기고 그녀를 어둠의 바다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지점으로 만들었다. 군중 속에서 태주는 얼어붙었다. 그의 세상은 멈춘 것 같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서연이 무대에 있는 거지? 왜 김 실장님이 그녀를 돕는 거지? 왜 그녀 때문에 모든 행사가 멈춘 거지? 그의 옆에 있던 캐서린도 창백했다. 태준의 팔을 잡은 그녀의 손에 악력이 강해졌다. 그녀의 얼굴에서 승리의 미소는 사라지고 혼란과 두려움의 표정으로 바뀌었다. 서연은 잠시 무대에서 침묵을 지키며 침묵이 방을 감싸도록 내버려 두었다. 심호흡을 했다. 그녀의 시선은 그녀를 바라보는 모든 얼굴을 훑었다. 혼란스럽고 호기심이 많고 태준과 캐서린처럼 공포가 나타나기 시작한 얼굴들. 그녀는 자신의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었다. 강하고 안정적이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의 경기장이었고 이것은 그녀의 왕국이었다. 그리고 오늘 밤 여왕은 왕좌를 되찾기 위해 돌아왔다. 그녀는 천천히 마이크를 입술로 들어 올렸다. 연회장의 침묵은 너무나 짙어서 마치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여자의 입에서 나올 첫 마디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진정한 쇼는 이제 시작될 것이었다. 연회장의 침묵은 너무나 절대적이고 짙어서 마치 소리 자체가 방에서 강제로 뽑혀나간 것 같았다. 수백 명의 사람들, 과장, 이사, 최고의 직원들이 이제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들의 모든 시선은 무대 위에 단 한 인물. 무서운 침착함으로 마이크를 들고 있는 수수한 검은 드레스를 입은 여자의 모습에 고정되어 있었다.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여자처럼 보이지 않았다. 판결을 내릴 준비가 된 판사처럼 보였다. 서연은 천천히 숨을 쉬었다. 그녀의 숨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희미하게 들렸다. 침묵의 바다에서 유일한 소음이었다. 그녀의 창백한 입술이 마침내 열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차분했으며 예상치 못한 권위로 울려 퍼졌다. 목소리는 방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 모든 사람에게 닿았고 그들이 듣도록 강요했다. 가사도우미의 목소리가 아니었고 겁에 질린 여자의 목소리도 아니었다. 지도자의 목소리였다. 군중 속에서 태주는 관자놀이를 타고 차가운 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 목소리를 알아보았지만 동시에 낯설게 느껴졌다. 그 뒤에는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힘이 있었다. 그의 옆에 있던 캐서린은 너무나 세게 그의 팔을 잡아서 아팠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커져 있었다. 오늘 반민그룹 연례 축하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연이 정중하고 전문적인 어조로 말을 이었다. 오늘 밤은 우리의 성과를 함께 축하하는 밤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헌신과 물론 이 회사의 창업자들의 비전 없이는 불가능했을 성과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말이 자리 잡도록 내버려 두었다. 앞 테이블에 앉아있던 고위이사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마치 행사의 주최자인 것처럼 감히 말하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혼란스러워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를 알아보지 못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서연이 말했. 그녀의 시선은 이제 방 전체를 훑어보았고 지나가는 모든 얼굴에 잠시 멈추었다가 마침내 태준에게 멈추어 고정되었다. 태준은 그 시선이 자신을 발가벗기는 것 같았다. 모든 거짓과 허위를 벗겨내는 것 같았다. 그동안 저는 스포트라이트를 피해 평범한 삶을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이 회사를 다른 관점에서 보고 싶었습니다. 아래에서부터 그 맥박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종종 사치의 눈이 먼 세상에서 진실함을 찾고 싶었습니다. 태준의 심장은 점점 더 빨리 뛰었다. 너무나 세게 뛰어서 옆 사람이 들을 수 있을까봐 두려웠다. 이전에 그저 스멀스멀 기어오르던 불길한 예감은 이제 그의 목을 조르는 괴물이 되었다. 이럴 리가 없어. 이럴 리가 없어. 서연은 턱을 조금 더 들어 올렸다. 스포트라이트의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며 오랫동안 부드러운 미소, 뒤에 숨겨왔던 단호한 표정을 강조했다. 이것이 그 순간이었다. 더 이상 돌아갈 길은 없었다. 제 이름은 이서연입니다. 방 전체에 집단적인 속삭임이 퍼졌다.
서연. 그 이름은 이 회사에서 신성했다. 이민준 회장의 지도 아래 직접 일했던 몇몇 나이든 이사들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들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여자의 얼굴을 알아보려고 애썼다. 그런 다음 서연은 진짜 폭탄을 터뜨렸다. 고인이 되신 이민준 회장님과 박선영 여사님의 딸이자 두 분이 돌아가신 후 2년 전부터 이민그룹의 유일한 소유주이자 CEO입니다. 이전에 침묵이 짙었다면 그 선언에 뒤따른 것은 모든 공기와 소리를 흡수하는 블랙홀 같았다. 잠시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아무도 숨쉬지 않았다. 그런 다음 현실이 한꺼번에 그들을 덮쳤다. 누군가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떨어져 바닥에서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침묵을 깼다. 그리고 나서 연회장은 소란스러운 속삭임의 바다로 폭발했다. 이서연, 이민준 회장님 딸이 살아있었어. 그럼 그동안 우리를 이끈 게 그녀였단 말이야?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이전에 혼란스러워했던 고위 이사들은 이제 표정이 급격히 바뀌었다. 충격에서 인식으로 그리고 압도적인 존경심으로 이제 그들은 이서연의 꿰뚫는 시선에서 이민준 회장의 카리스마의 그림자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방의 한 사람에게는 서연의 말이 계시가 아니라 처형이었다. 태준에게 세상은 멈췄다. 발밑의 땅이 열려 그를 끝없는 어둠의 심연으로 삼키는 것 같았다. 이서연, 소유주, CEO. 그 말들이 그의 귀에서 윙윙거리며 뇌의 모든 세포를 파괴했다. 그가 매일 아침 경멸했던 아침 식사를 만든 여자. 그가 생활비를 빠듯하게 주었던 여자. 그가 등 뒤에서 촌스럽고 어리석다고 불렀던 여자. 불과 몇 분 전에 상사 앞에서 가사도우미라고 소개했던 여자. 그녀는 그의 상사의 상사였다. 그녀는 그가 필사적으로 싸워왔던 모든 것의 주인이었다. 그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얘졌다. 숨이 목구멍에 걸렸다. 기억의 파편들이 무자비하게 그를 덮쳤다. 서연이 민그룹에서 직장을 옮기라고 했을 때 그가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 그가 서연에게 승진을 자랑했을 때 그 임명장이 바로 그 여자가 서명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 그가 민그룹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불평했을 때 회사의 모든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던 여자. 그의 어리석음, 그의 오만함. 모든 것이 너무나 기념비적이고 너무나 우주적이었다. 그는 방금 태양에 침을 뱉으려고 했던 우주에서 가장 작은 개미처럼 느껴졌다. 그는 캐서린을 돌아보았다. 그 여자는 공포에 질려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도 똑같이 창백했다. 그녀의 시선에는 더 이상 사랑과 존경이 없었다. 순수한 증오가 있었다. 너 몰랐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태주는 그저 힘없이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다. 캐서린은 마치 불덩이로 만들어진 것처럼 태준의 팔을 놓았다. 그런 다음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들 사이에 거리를 두었다. 그들의 배는 출항하기도 전에 침몰했고 이제 각자 자신을 구하려고 애썼다. 무대 위에서 서연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모두가 정보를 소화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녀는 방금 자신의 백성에게 존재를 알린 여왕 같았다. 그녀는 진실이 퍼져나가도록 그 충격파가 태준이 쌓아올린 모든 거짓의 기둥을 무너뜨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방을 훑어보았던 그녀의 눈은 다시 남편이라는 단 한 지점에 초점을 맞췄다. 그녀는 태준의 창백한 얼굴, 공허한 시선, 약간 비틀거리는 몸을 보았. 승리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가 느낀 것은 차가운 안도감이었다. 마침내 가면이 벗겨졌다.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몇 순간 동안 진실이 공중에 떠돌게 한 후 서연은 다시 마이크를 들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는 연회장의 속삭이는 소리를 즉시 끊고 다시 모든 사람의 관심을 그녀에게 집중시켰다. 여러분, 다시 주목해 주십시오.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어조는 이제 약간 더 날카롭고 단호해졌다. 이 소식이 대부분의 분들에게 놀라울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믿으세요. 오늘 밤 저보다 더 놀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녀의 눈은 태준에게서 결코 벗어나지 않았다. 제 부모님이 피와 땀으로 세운 회사, 성실과 존중의 가치를 굳건히 지키는 회사에서 일부 직원들 사이에 만연한 윤리 기준을 발견하게 되어 놀랍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의 시선은 이제 밀랍 인형처럼 굳어있는 캐서린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이제 괜찮으시다면 유감스럽게도 여러분 모두 앞에서 해결해야 할 작은 가정사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공개적인 무대로 끌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말은 신랄한 아이러니로 가득 차 있었다. 방 안의 모든 머리가 일제히 태준을 향해 돌아갔다. 태준은 궁지에 몰린 먹잇감처럼 느껴졌다. 수백 쌍의 눈이 그를 쳐다보고 그를 판단했다. 달아나고 싶고 사라지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 있는 것 같았다. 태준 씨. 서연이 불렀다. 스피커를 통해 서연의 차가운 목소리로 발음된 자신의 이름이 저주처럼 들렸다. 가까이 와주세요. 그것은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었다. 태준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몸은 복종을 거부했다. 그의 옆에 있던 박 이사는 혐오스러운 눈으로 그를 쳐다본 후 그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물러났다. 태준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서연은 말을 이었다. 아, 그럴 필요 없겠군요. 말로 당신에게 다가가겠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더 꽉 잡았다. 태준 씨, 제가 듣기로는 매우 성공적인 마케팅 과장이자 매우 야심찬 남자. 승진을 위해 무엇이든 할 의향이 있고 또한 남편이시죠. 남편이라는 단어는 모두가 숨을 죽이게 할 만큼 강조해서 발음했다. 새로운 지위에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밑바닥부터 함께해온 아내를 부끄러워하는 남편.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소개했더라. 태준 씨. 아, 그래. 가사 도우미라고. 압도적인 수치심이 태준의 얼굴을 불태웠다. 몇몇 사람들이 놀라움에 숨을 헐떡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 스캔들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빴다. 알아요, 태준 씨. 서연이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약간 더 부드러워졌지만 훨씬 더 치명적으로 들렸다. 나는 많은 것을 용서할 수 있어요. 당신의 오만함을 용서할 수 있어요. 집에서 나를 경멸했던 방식을 용서할 수 있어요. 당신의 불륜까지도 용서하려고 노력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녀의 시선은 잠시 캐서린에게로 향했고 캐서린은 즉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내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서연의 목소리는 다시 차가운 힘으로 가득 차 굳어졌다. 당신이 오직 당신의 썩어빠진 개인적인 야망을 위해 모두 앞에서 내 존엄성, 내 명예를 의도적으로 짓밟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뿐만 아니라 신 앞에서 맹세했던 결혼이라는 제도를 모욕했어요. 서연, 여보, 나. 태준은 마침내 목소리를 찾았지만 쉰 목소리에 애처로운 속삭임만 나왔다. 설명할 수 있어. 설명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서연이 목소리를 높여 말을 끊었다. 당신의 설명은 다른 여자를 미래의 아내라고 소개했을 때 아주 명확해졌어. 오늘 밤 당신은 당신의 진짜 본성을 보여줬어. 그리고 그런 본성은 내 집에도 내 회사에도 설 자리가 없어. 이것이 절정이었다. 심판의 순간이었다.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윤리 위반, 부끄러운 이해상충, 그리고 민그룹의 좋은 이름을 더럽힌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바로 이 순간 당신의 행위를 목격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서연은 태준의 절망적인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은 해고입니다. 해고라는 단어는 방 전체에 울려 퍼졌다. 최종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판결이었다. 태준은 마치 얼굴에 엄청난 타격을 받은 것처럼 뒤로 비틀거렸다. 그의 꿈, 그의 경력, 그의 미래. 모든 것이 한 문장으로 산산조각났다. 하지만 서연은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캐서린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캐서린 씨. 그녀가 거만한 어조로 말했다. 이 회사는 교활함과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는 능력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직원이 아니라 근면과 성실로 두각을 나타내는 직원을 찾습니다. 당신의 야망이 당신의 직업 윤리를 멀게 했습니다. 당신의 미래 남편과 함께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찾아보세요. 당신도 해고입니다. 두 번째 판결이 내려졌다. 캐서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녀의 흐느낌이 들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무대 뒤쪽으로 작은 신호를 보냈다. 보안팀. 마치 지시를 받은 것처럼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무대 한쪽에서 나타나 태준과 캐서린을 향해 빠르고 단호한 발걸음으로 걸어갔다.
군중은 자동으로 물러나 심판의 통로를 만들었다. 서연, 안 돼. 제발. 태준이 손을 내밀며 애원하려 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하지만 서연은 그저 차갑게 그를 쳐다볼 뿐이었다. 당신의 두 번째 기회는 오래전에 끝났어. 그녀는 혼잣말로 낮게 중얼거렸다. 보안 요원들이 태준과 캐서린 앞에 도착했다. 실례합니다. 손님, 출구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 명이 단호하지만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 태준과 캐서린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끝없는 수치심을 안고 그들은 수백 쌍의 눈을 지나 보안 요원들에게 둘러싸여 걸었다. 그 눈들은 경멸, 연민, 혐오가 뒤섞여 그들을 쳐다보았다. 그들의 수치의 행진은 끝없이 고통스럽게 느껴졌다. 캐서린의 흐느낌과 태준의 비틀거리는 발걸음이 그들의 몰락을 동반하는 유일한 음악이 되었다. 연회장 문이 그들 뒤로 닫힌 후 서연은 다시 손님들을 바라보았다. 방금 일어난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뱉는 것처럼 심호흡을 했다. 작고 불쾌한 방해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전문적으로 변했다. 이제 그 불필요한 드라마는 모두 잊고 여러분 모두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오늘 밤의 축하 행사를 계속합시다. 잠시 동안 방은 침묵에 잠겼다. 모두 너무 충격을 받았다. 그런 다음 메인 테이블에서 김 실장님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의 단호한 박수 소리가 침묵을 깼다. 그런 다음 한 명씩 다른 이사들도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몇 초 만에 연회장 전체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폭발했다. 그것은 더 이상 의례적인 박수가 아니었다.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왕국을 되찾은 여왕에 대한 존경과 존경으로 가득 찬 박수였다. 서연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옅은 미소가 그녀의 입술에 그려졌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훨씬 더 달콤하게 느껴진 것은 자유였다. 연회장의 웅장한 문이 태준과 캐서린 뒤로 닫히면서 그들을 잔인하게 현실 세계로 되돌려 보냈다. 안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열광적인 박수 소리는 그들의 파멸을 비웃는 조롱의 웃음소리 같았다. 이제 그들은 호텔의 텅 빈 로비에 서 있었다. 너무나 밝게 느껴지는 샹들리의 불빛 아래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고 있었다. 두 명의 보안 요원이 멀지 않은 곳에 서서 그들이 정말로 떠나는지 확인하고 있었다. 잠시 동안 그들은 침묵했다. 충격이 여전히 그들을 너무나 강하게 붙잡고 있어서 말이 목구멍에서 얼어붙은 것 같았다. 캐서린이 먼저 폭발했다. 이 모든 게 내 탓이야. 그녀가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쉬고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태준을 마주 보았다. 이전에 존경으로 가득 찼던 그녀의 눈은 이제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가사 도우미? 미래의 아내? 미쳤어? 모든 걸 망쳤어. 내 경력, 내 인생을 망쳤다고. 그녀는 작은 주먹으로 태준의 가슴을 쳤지만 그 타격은 약하고 절망적이었다. 여전히 멍한 상태였던 태준은 아무런 반응 없이 그저 타격을 받았다. 그런 다음 서서히 충격이 사라지고 똑같이 큰 공포와 분노의 파도가 그를 덮쳤다. 내 탓이라고? 그가 쉿소리를 내며 캐서린의 손목을 갑자기 잡았다. 네가 나를 부추겼잖아. 네가 누가 보스인지 보여줘야 한다고 했잖아. 내가 그녀를 굴욕시키는 동안 매 순간을 즐겼잖아. 그는 서연의 이름조차 발음할 수 없었다. 나는 네가 내 아내에 대해 거짓말하라고 한 적 없어. 알고 보니 그 회사의 CEO였잖아. 바보. 내가 만난 남자 중에 가장 멍청해. 캐서린이 소리치며 손을 빼려고 애썼다. 그녀가 그냥 시골 출신의 아무것도 없는 여자라고 했잖아. 곧 이혼할 거라고 했잖아. 다 거짓말이었어. 나는 몰랐어. 태준이 으르렁거렸다. 그의 목소리가 텅 빈 로비에 울려 퍼졌다.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그녀가 나를 속였어. 2년 동안 그녀가 나를 속였다고. 그는 변명을 찾고 서연을 탓하려고 했지만 자기 귀에도 그 변명은 약하고 애처롭게 들렸다. 그들의 비난으로 가득 찬 신랄한 논쟁은 지나가던 몇몇 호텔 직원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들의 시선은 호기심과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1시간 전에 고개를 든 채 자신감에 차서 호텔에 들어섰던 태준과 캐서린은
이제 남은 음식을 두고 싸우는 두 명의 불황자처럼 보였다. 그들이 과시했던 사랑과 존경은 그들의 탐욕과 야망을 감추고 있던 얇은 외피에 불과했다. 압박 속에서 그 외피는 산산조각이나 그 아래에 썩은 것을 드러냈다. 태주는 캐서린을 놓아주고 호텔 출구를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여전히 흐느끼는 캐서린이 뒤따랐다. 밖에 신선한 밤 공기가 뺨을 때리는 것 같았다. 태주는 서연에게 전화하고 애원하고 설명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려 했지만 화면에는 차단됨이라는 단어만 표시되었다. 캐서린의 번호로 전화하려고 했다. 전화는 즉시 거절되었다. 끝났다.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났다. 그가 거만하게 팁을 주었던 발레 파킹 직원을 보았다. 이제 그 직원은 그를 다르게 쳐다보았다. 마치 그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의 명성은 산산조각이 났고 이 스캔들에 대한 소식은 다음날 아침 전문직계의 불길처럼 퍼질 것이 분명했다. 어떤 회사도 그를 고용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어둡고 짙은 절망이 태준을 감쌌다. 그는 비틀거리다가 단단한 포장도로 위에 무릎을 꿇었다. 그가 쌓아올린 모든 것, 그가 꿈꿔왔던 모든 것이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마침내 울었다.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은 패자의 절망적인 울음이었다. 캐서린은 그저 혐오스러운 눈으로 그를 쳐다본 후 뒤돌아서 가버렸다. 그들이 함께 만든 거짓의 잔해 속에서 그를 혼자 남겨두고 한편 연회장 안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태준과 캐서린이 쫓겨난 후 서연은 재빨리 행사의 통제권을 되찾았다. 그녀는 무대에서 내려와 즉시 이사들에게 환영을 받았다. 이 대표님, 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박 이사가 수치심으로 창백해진 얼굴로 말했다. 아까 제가 실례했다면 사과드립니다. 걱정 마세요, 박 이사님. 서연이 안심시키는 옅은 미소로 말을 끊었다. 이사님은 아무것도 모르셨잖아요. 잊어버리세요. 그녀의 위엄있고 관대한 태도는 즉시 모든 사람의 존경을 얻었다. 밤새도록 서연은 회사의 고위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이전에 그녀를 서류상의 이름으로만 알았던 사람들은 이제 자신을 소개하고 보고하고 충성을 맹세하기 위해 경쟁했다. 서연은 놀라운 침착함과 지성으로 모든 것을 처리했다. 그녀는 박 이사와 마케팅 전략을 논의하고 재무이사와 재무보고서를 분석하고 이사회와 확장 계획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다. 1시간도 안 되어 그녀는 단지 상속녀가 아니라 유능하고 비전 있는 지도자임을 증명했다. 마침내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떠나기 시작했을 때 서연은 문 옆에 서서 한 명씩 악수를 했다. 아버지가 하시던 제스처였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녀는 당연히 자신의 자리를 차지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아가씨. 김 실장님의 목소리가 그녀 뒤에서 들렸다. 노인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자랑스럽게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회장님께서도 매우 자랑스러워하실 겁니다. 서연은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김 실장님. 실장님의 도움과 신뢰 없이는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이제 집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김 실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창밖으로 도시의 분주한 거리를 바라보았다. 그 아파트는 제 집이 아니에요, 실장님. 무대였죠. 오늘 밤 저는 제 진짜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녀는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았다. 김 실장님이 준비한 차가 그녀를 익숙한 거리를 지나 평창동의 엘리트 지역에 있는 웅장한 단철 대문으로 데려다 주었다. 대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흠잡을 데 없이 관리된 정원으로 둘러싸인 긴 진입로가 드러났다. 진입로 끝에는 웅장한 저택이 솟아 있었다. 민씨 가문의 집, 그녀가 자란 집, 웃음과 온기의 추억으로 가득 찬 집, 2년 이상 버려두었던 집. 안으로 들어서자 집안의 불이 자동으로 켜져 주인을 환영했다. 몇몇 가구에는 얇은 먼지층이 덮여 있었지만 집은 여전히 장엄하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이곳이 그녀의 집이었다. 이것이 그녀의 진짜 정체성이었다. 그녀는 거실로 걸어가 벽난로 위에 걸려있는 부모님의 큰 초상화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마치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 우리 딸 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녀에게 미소 짓고 있었다.
서연은 그들에게 미소로 화답했다. 그녀는 혼자 돌아왔다. 상처 입었지만 온전하고 자유로웠다. 민그룹 연례 파티에 극적인 밤 이후 3개월이 지났다. 계절이 바뀌었고 이서연의 삶도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두 팔을 벌려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고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용맹과 비전으로 가업을 이끌었다. 그날 아침 서연은 아주 긴 회의 테이블에 상석에 앉아 있었다. 유리와 짙은색 나무로 꾸며진 이사회실에서 그녀는 맞춤 제작된 남색 스커트 정장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세련된 올림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녀 앞에는 수십 년의 비즈니스 경험을 가진 중년의 남녀 이사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 서연이 디지털 시장 확장 계획을 설명하는 동안 주의 깊게 듣고 있었다. 그녀는 유창하고 자신감 있게 말하며 데이터를 인용하고 기억에서 통계를 제시하며 모든 질문에 예리함과 지성으로 대답했다. 소심하고 순종적이었던 서연의 흔적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그 방에 있는 여자는 진정한 CEO, 타고난 지도자였다. 그녀는 존재했을지 모를 모든 의심을 잠재울 수 있었다. 3개월 만에 그녀는 회사의 안정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생산적인 회의 후 서연은 사무실로 돌아왔다. 민타워의 최상층에 있는 넓은 공간으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지는 창문은 서울의 360도 전망을 제공했다. 아버지의 옛 사무실이었고 이제는 더 현대적이고 여성스러운 장식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깨끗하고 정돈된 책상 위에는 갈색 봉투가 있었다. 김 실장님이 들어와서 옆에 서류철을 놓았다. 변호사에게서 온 마지막 서류입니다. 아가씨.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서연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법원에서 비준한 이혼 판결문이 있었다. 그녀와 태주는 공식적으로 이혼했다. 그녀는 잠시 서류를 바라보았다. 고통도 분노도 후회도 없었다. 오직 오랫동안 짊어져 왔던 무거운 짐을 마침내 내려놓은 것 같은 엄청난 안도감뿐이었다. 손에 펜을 들고 필요한 부분에 서명했다. 그녀의 인생의 어두운 장을 상징적으로 마감하는 서명이었다. 그들 소식은요. 서연이 서류철을 닫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로 신경 쓰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작은 일부는 단지 알고 싶었을 뿐이었다. 김 실장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태준과 캐서린에 대한 소문은 업계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어떤 대기업도 그들을 고용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경력은 끝났습니다. 제가 받은 정보에 따르면 태준은 차를 팔고 고향에 있는 부모님과 다시 살아야 했습니다. 한편 캐서린에 대해 마지막으로 알려진 것은 그녀가 꿈꾸던 화려한 기업 세계와는 거리가 먼 작은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연은 무표정하게 들었다. 그들의 운명은 그들 자신의 행동의 결과였다. 동정심도 기쁨도 느끼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그녀의 과거에서 온 낯선 사람들이었고 더 이상 그녀를 해칠 힘이 없는 유령들이었다. 그렇게 되게 놔두세요. 더 이상 우리 일이 아닙니다. 그녀가 그 주제를 영원히 마감하며 말했다. 그날 오후 모든 일을 마친 후 서연은 사무실의 큰 창문 앞에 섰다. 저녁해가 서울 하늘을 주황색, 빨간색, 보라색의 아름다운 색조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녀의 발밑의 도시는 인공별의 바다처럼 켜지기 시작하는 수천 개의 불빛으로 반짝였다. 이것은 그녀의 왕국이었다. 그것이 그녀의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그것의 일부였고 최선을 다하기 위해 매일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전의 서연, 그럴 자격이 없는 남자의 사랑을 얻기 위해 자신을 작게 만들 의향이 있었던 서연을 생각했다.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남편을 잃었지만 대신 훨씬 더 소중한 것, 바로 자기 자신을 찾았다. 그녀는 자신의 힘, 지성, 그리고 일시적으로 잃었던 존엄성을 찾았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당신이 당신 자신보다 못한 존재가 되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 미래가 그녀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 몰랐다. 어쩌면 언젠가 다시 사랑을 찾을지도 모른다. 온전한 이서연으로서 그녀를 소중히 여기는 진실하고 성숙한 사랑.
어쩌면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완전했다. 자신과 자신의 일과 폐허 위에서 재건하고 있는 삶에 행복했다. 그녀는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마지막 햇살이 서서히 밤의 어둠으로 대체되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어둠 뒤에는 항상 새로운 새벽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그 새벽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혼자 고개를 들고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여왕은 왕좌로 돌아왔다. 통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고 건설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빛이 되기 위해서.